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밤이었다. 서울의 아스팔트는 거대한 검은 강이 되어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삼켰다. 퇴근길에 윤서연은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며 지친 눈을 깜빡였다. 대학병원 외상센터에서의 30여 시간 연속 근무는 강철 같은 그녀의 체력마저 바닥내고 있었다. 피로가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어두운 도로를 헤쳐나갔다. 그때였다. 그녀의 차 앞으로 부드럽게 주행하던 검은색 세단 옆으로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경고도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파고들었다. 굉음과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폭우 소리를 찢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녀의 차는 간발의 차로 멈춰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었다. 트럭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세단을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세단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깨진 유리 파편이 빗속에 흩날렸다. 그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각인되었다. 저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다. 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혼란에 빠졌지만 누구 하나 선뜻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피로감이 사라지고 외상외과 의사의 냉철한 판단력이 깨어났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등을 켜고 차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 안에 비치해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든 그녀는 망가진 세단으로 달려갔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찌그러진 운전석에는 남성 운전사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뒷좌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얘야, 괜찮니? 정신이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었지만 침착하고 단단했다. 소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신속하게 소년의 상태를 살폈다. 목과 척추 손상을 우려해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채 가방에서 랜턴을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두부 외상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소년의 좁은 팔목에서 미약하게 뛰는 맥박을 확인하며 빠른 속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 확보다. 그녀는 주변의 위험을 경계하며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의사야. 널 도와주러 왔어.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 구급차가 곧 올 거야.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소년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고정시키며 만류했다. 움직이면 안 돼. 아저씨, 말 잘 들을 수 있지. 응급키트에서 압박붕대를 꺼낸 그녀는 소년의 이마에 난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좁고 뒤틀린 차 안 공간은 활동하기에 최악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많은 위급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그녀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병원 수술실이 아닌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또 다른 굉음이 들렸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서더니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이쪽으로 달려왔다. 흠뻑 젖은 값비싼 수트와 냉철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표정. 그는 폭우와 사고 현장에 아수라장을 뚫고 걸어왔지만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혼란을 압도했다. 남자는 망가진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들을 처치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당신 누군데 내 아들 몸에 손을 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서도 선명하게 들릴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다. 감사나 안도보다는 경계와 의심이 가득한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그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서연은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에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의사입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쳤고 의식이 혼미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도 시선과 손은 아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지금은 이 남자와 실랑이를 벌일 때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흠뻑 젖은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가 의사라는 말을 쉽게 신뢰할 수 없었다. 비켜,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가 거칠게 차문 쪽으로 다가서려 하자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막았다. 안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척추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확신이었다.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멈칫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명령이나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여자의 눈빛 앞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한 걸음 물러섰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들과 그를 처치하는 낯선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차 안의 광경을 보고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서연의 전문적인 처치에 감탄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대원이 묻자 서연은 막힘없이 소년의 상태를 브리핑했다. 7세 남아 추정 진단은 두부 외상 및 경추 손상 의심. 의식 수준은 혼미 상태이며 활력 징후는. 구급대원들은 서연의 브리핑을 들으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년의 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들것으로 옮겼다. 서연은 그들이 소년을 구급차에 태울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강태준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서연에게서 떠날 줄 몰랐다. 소년이 구급차에 실리자 강태준은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물었다. 환자를 처치한 의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한국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원의 말에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의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갈 병원이 그녀가 일하는 곳이라는 우연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강태준은 구급차에 오르기 전 서연을 향해 잠시 멈춰 섰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의 날카로운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윤서연입니다. 한국대학병원 외상센터 소속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듯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 말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와 강태준의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나고 사고 현장에는 부서진 세단과 서연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제야 온몸에 한기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자 30여 시간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구급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녀는 우연히 한 소년을 구했고 폭풍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서연은 자신의 차로 돌아와 시트에 몸을 기댔다. 젖은 옷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현실감을 일깨웠다. 방금 전의 상황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그 아버지의 얼음 같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핸들을 돌렸다. 어차피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었다. 병원은 전쟁터였다. 응급실은 방금 실려온 강민우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소년이 누워 있었다. 복도 한쪽에서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스태프들 사이에 합류하여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다. CT 결과 나왔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레지던트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네, 교수님. 경막하 출혈이 보입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수술의 집도이였다.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강태준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뚫어질 듯한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당신이 집도하나? 그의 질문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네, 제가 오늘 외상센터 당직 책임자이자 민우 군의 수술을 담당할 집도의입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그녀에게 프로페셔널한 권위를 더해 주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빗속에서 아들을 구하던 여자와 하얀 가운을 입고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는 의사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결국 펜을 들어 동의서에 서명했다. 내 아들 반드시 살려내.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수술실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환자를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다. 아들에 대한 걱정, 사고의 배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 그녀의 침착함, 단호함, 그리고 아들을 살피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고 지친 얼굴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간절하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출혈은 잡았고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그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녀의 모습은 그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모습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폭우 속의 첫 만남은 그렇게 운명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다. 강민호는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병실에서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 중이었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값비싼 의료기기들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은 공간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다. 윤서연은 회진을 돌며 민우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천을 확인하며 모니터에 표시된 각종 수치들을 세심하게 체크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환자를 대하는 기계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 어린 염려가 묻어나는 행동이었다.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날 밤의 혼란 속에서 보았던 신뢰감 또한 공존했다. 서연은 민우의 차트를 정리하며 간호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확인을 마친 그녀가 병실을 나서려 할 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연 선생,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차갑게 들렸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병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접견실로 향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소파를 권했지만 서연은 선체로 그를 마주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내 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이것으로 대신하지.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태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우가 퇴원한 후 완벽히 회복할 때까지 개인 의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내 집으로 들어와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주면 돼.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다혈을 보장하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10배를 제안하겠어. 그의 제안은 거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절박함과 동시에 타인을 돈으로 사려는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외상센터의 의사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만을 위해 병원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조건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말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 돈, 명예, 아니면 더 나은 자리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이 병원의 병원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태준 씨, 당신 아들은 제게 특별한 환자이긴 하지만 유일한 환자는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제 신념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잠시 짬을 내어 다시 민우의 병실을 찾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아까보다 혈색이 조금 더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아이의 링거를 확인하고 기계들을 점검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심박수 모니터의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범위 내의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에 연결된 센서 라인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발견했다. 아이의 팔에 부착된 센서의 접착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을. 이 정도로는 경보가 울리지 않지만 아이가 조금만 뒤척였다면 센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위급 상황을 놓쳤을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었다. 순간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의 사고가 떠올랐다. 이것은 병원 내부에도 적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안전해야 할 환자의 침대까지 위협이 다가온 것이다. 강태준의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그저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병원에 남아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민우에게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녀는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절박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살린 것은 그녀였고 그렇기에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 또한 그녀에게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 중요한 회의 중일 터였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의 비서에게 연락해 긴급하게 만나야 할 용건이 있다고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직접 그녀의 의국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지? 마음이 바뀌었나? 서연은 그를 안으로 들인 후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다. 심박수 모니터 센서의 작은 이상과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강태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도 아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강민우 군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민우 군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적 판단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둘째, 저는 당신의 직원이 아니라 민우 군의 주치의입니다. 의사로서의 제 전문성과 존엄성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민우 군이 완전히 회복되면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겁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조건들 모두 받아들이지. 대신 당신은 내 아들의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거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소. 그의 말은 차가운 경고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서연은 병원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외상센터 동료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들을 다른 동료에게 인계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
병원을 떠나는 날, 그녀는 익숙했던 수술복과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갑옷을 벗는 기분이었다. 강태준의 비서가 그녀를 데리러 병원 앞에 와 있었다.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열정과 청춘이 담긴 곳이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선, 화려하지만 차가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높다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그 압도적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머물며 싸워야 할 전쟁터였다. 강태준이라는 냉혈한 CEO가 지배하는 왕국이자 강민우라는 어린 왕자를 지켜야 하는 요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굳은 표정으로 저택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있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고용주에 대한 복종과 철저한 업무 수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에게 배정된 방은 병원 근처에 있던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박제품처럼 느껴졌다. 이곳의 모든 것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 완벽함은 숨막히는 차가움을 동반했다. 그녀의 일과는 단순했다. 매일 아침 민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퇴원 후 빠르게 신체를 회복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서연은 아이의 육체적 치료만큼이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기 시작했다. 민우야, 오늘은 어떤 공룡 꿈을 꾸고 싶어? 티라노사우루스 아니면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책을 가져와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던 아이가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이런 행동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그녀를 의사로서 고용한 것이지 보모나 상담사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치료에나 집중하시오. 감상적인 접근은 불필요하오. 그는 서재에서 만난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는 약보다 따뜻한 이야기가 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밤늦게 몰래 아들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작은 운기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서서히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던 민우가 불쑥 물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민우 네가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야만 했어. 그날 이후 민우는 서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가 약을 챙길 때도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아이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텅 비어있던 저택에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서연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서연은 민우를 돌보는 틈틈이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수트를 입고 냉철한 표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들을 목격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갔을 때 그녀는 책상에 앉아 홀로 위스키를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앞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아마도 민우의 엄마일 것이다. 서연은 그의 등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외롭고 지쳐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가진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정원에서 민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그는 아들에게 무심한 척했지만 아이가 재활기구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지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단지 표현이 서툰 아버지일 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서연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하는 기계적인 존재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의사로서의 신념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그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결국 민우를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옳았다. 그는 서연이 민우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얼음 성벽 뒤에 가두고 오직 아들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왔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차가운 저택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날의 사고처럼 천둥 번개가 내리쳤다. 으악! 비명소리에 서연과 강태준은 동시에 잠에서 깨어 민우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이다. 강태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어깨를 잡았지만 아이는 더욱 겁에 질려 그를 밀어냈다. 그때 서연이 다가가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야. 선생님, 여기 있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건 그냥 하늘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는 소리야.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고맙소.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솔직한 감사 표현이었다. 서연은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녀의 말은 아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위로처럼 들렸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지?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전쟁터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다치고 또 울어요. 그럴 때 의사가 함께 흔들리면 아무도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짧게 언급했지만 그 한마디는 그녀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그녀가 단순히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고용인이 아닌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저택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평온하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지만 군의관 시절 최전방에서 단련된 서연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면에 숨은 불길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새로 고용된 정원색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실한 인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정원의 나무나 꽃이 아닌 저택의 보안 카메라 위치나 창문의 구조를 더 유심히 살피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한 번은 민우와 정원을 산책하다가 그가 나무 뒤에 숨어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당황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태준의 서재를 찾아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작 그런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이요.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 고용된 사람들이고 당신은 의사로서의 임무에나 충실하시오. 보안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의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단지 월급을 주고 고용한 의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으로 서재를 나왔다.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벽 안의 위험은 보지 못하는 남자가 안타까웠다. 그녀는 스스로라도 민우의 곁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민우의 식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는 견과류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호흡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식단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민우의 간식으로 나온 쿠키에 아주 잘게 빻은 아몬드 가루가 섞여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서연의 세심함 덕분이었다. 쿠키의 색이 평소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보고 그녀가 먼저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즉시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간식을 만든 사람은 최근에 새로운 임시주방 보조였다. 주방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서연은 임시보조원에 태어난 표정에서 미심쩍은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곧장 저택의 보안 책임자를 호출했다. 민우 도련님의 알레르기 정보는 주방 내 모든 인원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안 책임자는 당황하며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임시보조원은 다음 날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이력서에 기재했던 주소와 연락처는 모두 가짜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누군가가 저택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민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문제의 쿠키 조각을 들고 다시 강태준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말없이 쿠키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당신 아들의 입으로 들어갈 뻔했던 흉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집 안에서 자신의 눈을 피해 독살당할셔도 모른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다. 그가 믿었던 완벽한 시스템은 허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경고했던 것은 그의 전문가들이 아닌 그가 무시했던 윤서연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보안 책임자를 해고하고 외부의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해 저택의 모든 사용인과 시스템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서재는 순식간에 비상대책본부로 변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드나들며 보고를 올렸고 저택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며칠 밤을 새우며 직접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라진 주방 보조원과 의심스러웠던 정원사는 서로 다른 경로로 고용되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동일한 유령 회사가 있었다. 누군가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치밀한 계획해 자신의 사람들을 저택 안으로 침투시킨 것이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모든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늦은 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당신 말이 옳았소. 내가 어리석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가 내미는 위스키 잔을 받았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다. 민우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의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를 간파하는 통찰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고와 관련된 조사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제부터 당신도 모든 상황을 알아야겠소. 그는 서연에게 사고의 배후로 의심되는 인물과 자신을 둘러싼 사업적인 암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약점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와도 이 문제를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윤서연은 예외였다.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다시 한번 지켜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책상 위에는 배후 세력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저택의 서재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둠 속의 적을 응시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아이를 구하려는 의사. 그리고 이제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복잡하게 얽힌 서류들, 너머의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아래로 단단하게만 보였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우 엄마, 그러니까 내 아내는 3년 전에 죽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오. 그건 명백히 나를 겨냥한 살인이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다. 그날의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다시 휩쓰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지금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한때 열정적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젊은 사업가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것이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적들이 생겨났다. 그는 성공을 위해 때로는 무자비한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원한을 샀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 아내는 민우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지. 내가 보낸 경호원들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어. 그의 눈빛이 공허하게 흔들렸다. 놈들은 교묘하게 사고를 위장했어. 대형 트럭이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고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지. 다행히 민우는 카시트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어. 그것은 민우가 겪었던 사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그의 편집증적인 불안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둘레에 얼음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사고의 배후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 꼬리 자르기를 당한 거지. 경찰도 결국 단순 사고로 종결시켰어. 그때 깨달았어. 법이나 정의 같은 건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걸.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환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의 고통스러운 독백을 묵묵히 함께했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과 상실을 목격해온 의사였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인지, 그리고 그 슬픔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비밀을 털어놓은 후 탈진한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경멸이나 동정 혹은 두려움. 그 어떤 반응이라도 예상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따뜻한 이해와 깊은 공감이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비난하지도 그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민우의 사고가 단순한 사업적인 경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놈들은 당신을 위협하는 동시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의 싸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것은 지난 3년간 그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언제나 강하고 침착해 보이는 이 여자는 과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왜 군대를 떠나 이곳에 온 거요? 서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속을 보여준 것처럼 그녀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역시 지키지 못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의무병으로 파병되었던 곳이었어요. 어린 아이였죠.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부대에서 임시로 보호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다. 아이는 그녀를 유독 잘 따랐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부대원 모두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민우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기지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제게 달려오다가 눈앞에서 그녀는 차마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그 아이의 죽음은 달랐어요. 제 무력함과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 손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비밀도,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를 보았다. 상실의 아픔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들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는 달랐지만 그 근원은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은 강태준의 아픔에, 강태준은 서연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위로의 손길이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손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았소. 그걸로 된 거요.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CEO와 강인한 여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운명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이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얼음장 같던 공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팽팽한 긴장감과 그 긴장감을 함께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았다. 서재는 이제 강태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서재의 불빛 아래 그와 서연은 나란히 앉아 적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새로 고용한 보안팀은 유능했다. 그들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거미줄처럼 얽힌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서연은 전문적인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다. 강태준이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그녀는
의사의 눈으로 사건의 패턴을 읽어냈다. 박성환 회장, 이 사람이군요. 모든 증거의 끝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의 숙적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라이벌 기업의 총수, 박성환 회장이었다. 그는 자비심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열한 방식으로 태준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인물이었다. 보안팀은 박성환의 최측근 비서가 문제의 유령 회사와 차명으로 거래한 내역을 찾아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역시 그 늙은 여우였군. 그의 목소리에는 해묵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악연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과거 태준의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는 박성환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하지만 그때처럼 이번에도 박성환은 교묘하게 자신의 뒤에 숨어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연이 물었다. 범인의 정체는 알았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이 막막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박성환은 법망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데 능숙한 자였다. 이대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저놈은 민우를 다시 노릴 게 분명해. 먼저 공격해야 하오.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정면 공격은 위험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겠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전략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군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다. 가장 강력한 요새는 정면이 아닌 예상치 못한 내부에서 무너지는 법이었다. 방어 태세를 풀고 오히려 빈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미끼를 던져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을 단숨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역발상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따뜻함과 함께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가의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계획에 설득당하고 있었다. 믿기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요. 그는 어느새 그녀를 단순한 의사가 아닌 함께 작전을 짜는 참모로 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미끼는 강태준의 회사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곧 발표할 예정인 혁신적인 신기술이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박성환 역시 이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다. 신기술의 핵심 소스 코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이 약점을 이용하면 시스템 전체를 원격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박성환 같은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기술을 훔치거나 발표회 당일 시스템을 망가뜨려 강태준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박성환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가 누구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스파이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가 담긴 기밀 서류를 흘렸다. 서연은 그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동원해 시스템의 약점이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오류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아 작전을 가다듬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공동의 목표는 그들을 단순한 동지를 넘어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었다. 마침내 신기술 발표회의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하는 화려한 행사였다. 물론 박성환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도 그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며칠 후 내부 스파이로부터 박성환이 미끼를 물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발표회 당일 원격으로 시스템을 해킹하여 망신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발표회 전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서재의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길고 긴 싸움이 끝날 수도, 혹은 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때 등 뒤로 다가온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쇼를 덮어주었다. 두렵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당신의 가면이 아닌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성환 회장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강태준 씨, 당신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닌 한 여자를 지키고 싶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결전의 밤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맞이할 운명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하는 권력과 부가 모두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우아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윤서연은 소리 없이 그 전쟁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옅은 화장은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느 때처럼 날카롭고 냉철했다. 그녀는 파티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밀 요원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강태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청중들은 매료되었다.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승부사였다. 그의 시선은 가끔씩 군중 속의 서연을 향했다. 눈빛이 마주치는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를 주고받았다. 객석 앞자리에 앉은 박성환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곧 승리할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강태준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옆에는 최측근인 조성무 전무가 그림자처럼 붙어 앉아 있었다. 저자가 바로 오늘 밤의 실행책이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조성무 전무의 근처로 접근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클러치 백 안에는 최첨단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조성무의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하거나 그의 몸에 직접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위험한 임무였다. 그녀는 기회를 노렸다. 마침내 조성무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은 그의 동선을 예측하고 복도의 모퉁이에서 그와 우연히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잠시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자켓 안주머니를 스치며 작은 스티커 형태의 도청장치를 붙였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조성무는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점잖게 대답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군요.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목적지로 향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로 이제 조성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 강태준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께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만들어갈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시간 시연 영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박성환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조성무에게 눈짓을 보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시간이 온 것이다. 조성무는 연회장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속으로 생생하게 들려왔다. 회장님의 지시시다. 지금 바로 시작해. 저 오만한 놈의 걸작품이 어떻게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줘. 전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즉시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해킹 시도가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그 발신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연이 확보한 음성 파일은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되고 있었다. 모든 덫은 이제 닫히기 직전이었다. 스크린 속의 자동차는 해커의 명령에 따라 경로를 이탈하는 듯 보였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박성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크린 속의 자동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주행을 계속했다. 당황한 것은 박성환과 조성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바뀌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방금 전 조성무가 통화했던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회장님의 지시시다. 지금 바로 시작해. 조성무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 스크린에는 박성환이 조성무에게 눈짓을 보내는 CCTV 영상과 해킹 공격이 박성환의 자회사 서버에서 발신되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나타났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하얗게 질린 박성환에게로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강태준, 내 놈이 감히 나를 모함해. 박성환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수십 년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무대 위로 조명이 다시 켜지며 강태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기쁨이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박성환 회장, 당신의 비즈니스 방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선을 넘었어.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야. 당신은 내 아들을,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들어와 박성환과 조성무의 팔을 붙잡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 속에서 강태준은 군중 너머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리를 확인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뜨거운 교감이었다. 진실의 밤이 지나간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계 거물의 몰락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성환 회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기업 스파이 행위,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재기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을 옥죄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걷혔다. 저택을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도 함께 사라졌다. 삼엄했던 경비는 눈에 띄게 줄었고 사용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듯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집 안가득 들어왔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우에게서 나타났다. 아빠의 숙적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잃어버렸던 웃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서연의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녔다. 어느 주말 오후 강태준은 서연과 민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지난 몇 년간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곳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회전목매에 올라탄 민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들의 저 평범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이다. 솜사탕을 한 입 가득 베어 문 민우가 서연과 태준의 손을 한쪽씩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전해주는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평범한 가족들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강태준은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행복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서연이 더 이상 저택에 머물 이유는 사라졌다. 그녀는 민우의 주치의였고 이제 민우는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 언제든 병원으로 돌아가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 사실이 강태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에게 함께 정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밤에 피는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이제 민우도 거의 다 나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언제든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의 자신감 대신 불안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 마주섰다. 그리고 그날 밤 발표회에 전야하려 했던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었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소.
나와 함께 싸워줘서 고맙소. 하지만 내가 정말로 고마운 건 당신이 내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와 주었다는 사실이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민우의 주치의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소. 당신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서연 씨, 당신이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주었으면 좋겠소. 그것은 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서연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연민과 의사로서의 책임감이었지만 어느새 그 감정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외로움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태준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거나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과 아픔의 시간이 녹아내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밤의 장미 향기가 그들을 감미롭게 감싸주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주방에서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는 강태준과 웃으며 그를 돕는 서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밤이 되면 서연과 태준이 나란히 앉아 민우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차가운 저택은 마침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다. 민우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내를 잃고 세상을 등졌던 한 남자와 지키지 못한 생명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한 여자의 상처 또한 서로를 통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폭우 속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이 되어 세 사람의 미래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지면서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갔다. 강태준과 윤서연의 관계는 이제 막 타오르는 불꽃이 아닌 깊고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주말 아침이면 세 사람은 함께 브런치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한때 얼음 궁전 같았던 저택은 이제 평범한 가정의 온기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화제였다. 냉혈한 CEO로 불리던 그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부하 직원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는 서연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먼저 떠올렸고 그 생각은 그의 결정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서연 또한 그녀의 생에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안정된 생활.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곤 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형 사고 소식이 나올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혼란. 생사의 경계에서 벌이는 치열한 사투가 그리웠다. 그녀는 타고난 외상, 외과 의사였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 특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인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지금의 평화로운 삶은 더없이 소중했지만 그녀의 뜨거운 심장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차 안락한 현실에 길들여지고 의사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일했던 대학병원 외상센터의 센터장이었다. 그는 서연의 오랜 스승이기도 했다. 윤 선생, 잘 지내나? 자네가 떠나고 나서 우리 센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들 자네를 그리워하고 있어. 스승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본론을 꺼냈다. 사실 내가 곧 은퇴하네. 후임으로 자네를 강력하게 추천했어. 돌아와 주지 않겠나? 그것은 그녀가 의사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를 이끌어달라는 제안.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앞에는 태중과 민우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깨뜨려도 되는 것일까?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며칠을 끙끙 앓던 서연은 마침내 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두 사람만 남은 서재에서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의 제안과 의사로서의 자신의 꿈, 그리고 지금의 행복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그녀는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당신과 민우를 떠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의사 윤서연을 포기하면 언젠가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행복도 지킬 수 없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솔직했고 절실했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에게서는 어떤 실망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말해줘서 고맙소.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군지 잊을 뻔했군. 당신은 언제나 뜨겁고 치열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당신의 날개를 꺾겠소.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그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녀만을 위한 병원을 지어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제안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고 동시에 우리 셋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말이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더 이상 서연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동의 꿈을 설계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는 거요. 그리고 그 재단 산하에 국내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외상 연구 및 치료센터를 짓는 거지. 그의 제안은 놀라웠다. 센터의 운영과 모든 의료적 결정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당신은 그곳의 초대 센터장이 되어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오. 나는 당신이 최고의 환경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겠소. 당신의 의술과 나의 기술이 만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복귀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꿈에 자신의 꿈을 더한 것이었다.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미래는 정해졌다. 그녀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것이고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구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랑과 꿈,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완벽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첨단 의료기술단지 중심부에 유려한 곡선의 은색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넥서스 재단 부설 첨단 외상 연구센터, 강태준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윤서연의 의술과 열정이 결합하여 탄생한 기적의 공간이었다. 오늘 마침내 그 역사적인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 앞에서 센터장 윤서연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흰색 정장은 그녀의 전문성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최첨단 기술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태준과 훌쩍 자란 강민우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는 이제 냉혈한 CEO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인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한 남자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민우는 엄마처럼 따르는 서연을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세 사람은 이제 누가 보아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개원식 이후 센터는 곧바로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를 시작했다. 서연은 센터장으로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직접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AI 수술 보조 시스템은 그녀의 손과 눈이 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수술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오후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센터의 모든 의료진이 비상 소집되었고 서연은 가장 위중한 환자의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실 위 관람실에서 강태준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성스럽고 아름다웠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심박수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고생했어.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안식처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치열함과 평온함을 오갔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와 생명을 구하는 영웅으로 살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들은 민우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저녁을 만드는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았다.
그 자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센터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던 기념일 밤. 세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민우가 직접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끈 후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정원에는 태준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문득 그날이 생각나는군. 비가 쏟아지던 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 말이오. 태준이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의 나는 오만하고 어리석었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의심부터 했으니 말이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는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씻어내고 당신이라는 선물을 데려다준 축복의 비였던 것 같소.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저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도망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과 민우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신이 제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가 케이스를 열자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듯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다. 서연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윤서연 씨,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은 내 아들의 의사였고, 내 싸움의 동지였고, 내 얼어붙은 삶의 유일한 온기였어. 이제는 내 아들의 어머니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나와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입을 맞추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영원을 약속했다. 폭우 속에서 우연히 한 소년을 구했던 그녀, 그리고 얼음 같던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던 냉혈한 CEO.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마침내 해피엔딩을 맞았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차가운 심장마저도 따뜻한 용기로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의 새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